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후레자식으로 키운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오래전 이혼을 하고 자식들만 보고 살았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것일 뿐, 자식이든 남편이든 대신 살아주는 것도, 그 누구도 제가 사는 인생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걸 60이 넘은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오늘은 이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두 오빠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집안에서는 늘 아들이 중요한 존재였고 저 같은 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죠. 저는 그렇게 자랐고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오빠들 시중을 들고 집안일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란 거죠. 오빠들이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할 때 저는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식모살이며 공장을 다니며 오빠들 학비를 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정해주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저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평범하고 무난하게 펼쳐질 것으로만 여겼어요. 남편의 실상을 알기 전까지 말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혼한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포악했고 조금이라도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폭언은 물론 손찌검도 거침없었어요. 그게 자기 마누라나 자식이어도 말입니다. 시우가 여자를 좋아해 월급도 제대로 가져다 준 적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첫 딸을 낳았던 날도 아들도 아니고 겨우 딸을 낳았냐며 화를 내던 사람이 제 남편이었네요. 야, 너는 뭘 잘했다고? 애 낳은 지 이틀이나 됐는데 누워만 있어. 아침밥을 차려야 할 거 아냐? 고작 딸내미 하나 낳은 게 유세다 유세야.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발로 저를 툭툭 차는데 어찌나 서럽던지. 저는 눈물을 삼키며 몸을 일으켜야만 했습니다. 어찌나 아들 타령을 하던지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네요. 이제는 나도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가 들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군요. 남편의 폭력성과 술주정, 여자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기만 했어요. 야, 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밥상 딱 차려오느라고 했어 안 했어? 집에만 있으면서 네가 하는 게 뭐야? 이거 하나를 딱딱 못해? 하여튼 무식한 것들은 머리가 나빠서 제대로 하는 게 없지. 밥만 투면 돼요. 미리 퍼놓으면 식을까봐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됐고야? 이게 주지도 모르고 확 그냥? 그 시간을 견뎠던 것은 그저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쁜 딸아이와 똑똑한 아들이 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또 견디리라 다짐할 뿐이었죠. 하지만 이내 저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한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큰아이가 겨우 6살,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남편이 회사 격리와 바람이나 차임에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혼을 해달라며 찾아와 온 집안을 다 부수고 행패를 부려댔어요. 처음에는 저도 버텼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들, 애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족한 아빠지만 아빠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허울뿐이어도 그저 곁에 있어주길 바랬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하지만 이혼을 해주지 않자 남편의 포악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결국 아이들에게까지 향하더군요. 저는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버티다가는 폭력이 곧 아이들에게 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돈 한 푼 없이 두 아이만을 데리고 이혼을 했던 당시에 제 나이가 겨우 25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렸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몸으로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었는지 참 딱할 뿐입니다. 물론 위자료며 양육비라는 것이 있긴 했지만 당시에는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형식적인 뿐 남자가 안 주면 그뿐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먹고 살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죠. 낮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목욕탕 청소도 했네요. 그렇게 팁들 같은 돈을 모아 시장에서 저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들은 별다른 손이 가지 않도록 잘 커주었어요. 특히나 큰딸은 무뚝뚝하긴 했지만 속이 깊은 아이였죠. 제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오면 그 어린 나이에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같이 집안일을 분담하던 큰아이는 늘 든든하고 힘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저는 큰 딸아이에게 많은 의지를 하게 되면서 언젠가부터는 딸아이가 집안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오빠들을 위해 집안일을 하고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제 딸 역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도 저는 늘 딸아이에게만 집안일을 시키고 동생을 부탁했네요. 딸, 동생 교복 빨아놓고 달아놨지? 내일 도시락은 준비해놨어? 해놨어. 엄마도 얼른 씻고 저녁 먹어. 그래. 그리고 교복 빨래 잘 해놔. 저번에 보니까 동생 교복 윗도리에 얼룩이 있더라. 그렇게 빨래하면 안 돼. 신경 좀 써? 네. 저의 모든 신경의 중심은 둘째인 막내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둘째가 더 어린 나이에 남편과 갈라서기도 했고, 둘째가 아들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누나와 엄마의 보살핌 속에 아빠가 없는 걸 빼고 크게 부족할 게 없게 자란 둘째는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그런지 공부머리가 뛰어났습니다. 학교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데다가 인물까지 좋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아들이었죠. 저도 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언젠가부터 아들이 저와 딸을 업신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요. 아들은 밖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모범생이었지만 집안에서는 그저 어리광만 피우는 막둥이였어요. 아들, 엄마 왔다.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별일 없었어? 몰라. 나 지금 학원 갔다가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올 거야. 저녁 먹게 용돈이나 좀 줘. 왜 집에서 저녁 안 먹고? 누나가 저녁 다 해놨잖아. 공부도 좀 쉬엄쉬엄 해. 이번에도 1등 했다며? 그러다 몸 상하겠어. 밥만 해놓으면 뭐래. 먹을 만한 것도 하나도 없구만. 빨리 용돈이나 줘. 얼른 가서 공부해야 돼. 야,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리고 누나가 힘들게 저녁 해놨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그래서 뭐? 누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이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뭐? 너 말 다 했어?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됐고, 내 체육복이나 빨아놔. 그리고 내 책상 정리도 좀 해줘. 나라도 이 집안에서 잘 돼야 할 거 아니야. 1등 유지하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엄마 빨리 돈 줘. 나 빨리 나가야 돼. 그래, 안 했다. 얼른 가서 공부해라. 엄마가 그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애가 점점 도를 지나치잖아요. 쟤는 지 손으로 물 한 잔도 안 떠먹고 방 청소도 한 번 한 적이 없어. 도시락부터 교복까지 전부 다 내가 챙겨줘야 돼요. 민지야, 네가 누나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니. 너무 그러지 마라.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우리라도 도와줘야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늘 아들 편을 들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금전적인 지원 역시 아들 위주로 해주었어요. 학원이며 독서실비에 아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최대한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다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나도 모르게 돈을 아끼곤 했고요. 물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아들에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돈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고맙게도 저의 형편을 잘 알고 있던 딸아이가 스스로 잘하는 아이이기 때문이었죠.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 그냥 수도권 학교도 진학할 수 있대. 왜 굳이 성적 낮춰서 지방으로 가냐고 하시더라. 엄마도 집 가까운 곳으로 가면 좋겠어. 엄마, 거기 그래도 국립대야. 기숙사도 제공되고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어. 얼마나 좋아? 내가 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겠지만 엄마가 용돈만 좀 보태주면 얼른 졸업해서 취직할게. 간호사는 취업도 잘 되잖아. 빨리 돈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줘야지. 너 그런 생각으로 거기 가려는 거야?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러지 마. 대학 가면 돈 많이 들 거야. 등록금이 어디 한두 푼이야? 동생 학원비도 더 들 거고. 제 대학 가면 등록금에 용돈에 앞으로 돈 들 일만 남았는데 난 괜찮아. 이참에 집에서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도 보고 얼른 취업해서 일도 하고 싶어.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때 처음으로 딸아이에게 내가 이제껏 알게 모르게 부담을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딸아이는 씩씩하게 학교가 있는 곳으로 떠나더니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하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수도권 대학병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명문대 법대 수석으로 합격을 하더니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알아주는 로펌에 취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만하면 자식 농사는 성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번듯하게 자라 멋진 변호사가 된 제 아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자 저의 꿈이었죠. 하지만 자식 농사에서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아빠의 빈자리와 늘 바쁜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면서 자란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모든 것이 미안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며 고이고이 키운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세상에는 부모 없이도 반듯하게 자라는 사람도 많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도 엇나가는 자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아들 역시 그랬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바빠 오지 못한다던 아들이 걱정되어 이번엔 제가 아들의 자취방에 반찬을 주러 갔습니다. 바쁘다는 아들이 제가 올라간 걸 알면 부담이 될까봐 아들에게 알리지 않고 버스에 올랐네요. 아들 집에 도착한 저는 냉장고에 반찬을 집어넣은 뒤 집안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에 놓여진 선물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곧 선물 상자에 비스듬히 끼어있는 어머님께 라고 적혀있는 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선물은 명절에 못 온다던 아들이 나를 위해 몰래 준비한 선물 같더라고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선물을 풀어보았습니다. 최고급 화장품 세트였어요. 취업을 하고도 이제껏 10,000원 한 장 준 적 없는 아들이 철이 들어 이런 선물을 다 사놓았나 싶어서 너무 기특하더군요. 그래서 곧바로 아들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받은 아들은 곧바로 제게 전화를 했죠. 엄마. 그거 엄마 거 아니야. 손대지 말고 그대로 놔둬. 뭐? 내 거 아니라고? 어머님께 라고 써있는데? 아니라고 했잖아. 설마 포장도 풀었어? 아, 진짜. 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 암튼 엄마 거 아니니까 그대로 둬. 왜 연락도 없이 남의 집에 와서 뭐, 남의 집. 내가 남이니? 네가 이번 명절에도 못 온다길래 엄만 네 걱정에 밤새 반찬 만들어서 온 거다. 그래, 내가 남의 집에 연락도 안 하고 와서 미안하구나. 내 금방 나가마. 저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짐을 챙겼어요. 나를 불청객이라 생각하는 아들 집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어이없는 상황에 아들 집에 발목이 잡혀버렸습니다.
부랴부랴 아들 짐을 나가려던 그 순간 신발장 아래 웬 명함 하나가 떨어져 있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집어든 저는 한동안 멍하니 그대로 현관문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는, 네, 맞습니다. 전 남편의 명함이었어요. 20년이 넘도록 연락 한 통, 애들 양육비 한 푼을 안 주던 인간의 이름을 아들의 집에서 보게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동안 그렇게 서 있던 저는 긴장되는 마음을 달랜 뒤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들의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뿐더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인간의 명함이 맞는지 아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내미는 명함을 보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아, 작년에 엄마 가게 앞에서 만났어. 그 뒤로 나 취업한 거 어떻게 알았는지 축하한다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 인간이 뭐라대? 돈 달라고 하디? 엄마, 아무리 그래도 내 친아빠야. 나도 아빠랑 가끔 연락하고 얼굴 보고 살 수 있잖아. 아빠, 지금 사업 엄청 잘 돼서 성공했고 재혼도 해서 잘 살고 있댔어. 나도 언젠간 장가갈 준비해야 되는데 아빠가 없는 것보단 낫잖아.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한테는 벌써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야기하면 엄마가 좋아했을 것 같아. 분명히 반대했겠지.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엄마하고는 사이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내 아빠야. 혈육을 끊을 순 없는 거 엄마도 알잖아. 혈육? 혈육을 끊어내고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네 아빠야. 니들 클 때 단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책임진 적도 없는 사람이 이제 와 찾아온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좋게 봐.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럼 저 선물은 뭐야? 아, 사실 아빠 재혼했대. 저번에 그분이랑 같이 찾아오셨더라. 그 이후 그분이 나 많이 챙겨주셨어. 그래서 예의상 간소하게 선물 하나 준비한 거야.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나 많이 도와주시니까 이제 엄마는 나한테 신경 꺼도 돼. 뭐, 신경을 꺼? 네 아빠가 어떤 놈인데 내가 그 실체를 뻔히 다 아는데. 게다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그런 네 아빠랑 결혼한 그 여자가 정상일 것 같아? 자꾸 그렇게 나쁘게만 말하지 마. 아빠도 그때는 다 사정이 있었대. 그리고 아빠랑 재혼한 어머니 굉장히 우아한 대학 교수님이야. 말 함부로 하지 마.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말이 안 나온다고 하더니 딱 제가 그랬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이 불과했죠. 인생에는 늘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니 제가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뒤로 아들과 몇 달간 냉전을 치르고 있는데 어느 주말 아들이 가게로 찾아왔더군요. 미련하게도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이 속으로 그래도 엄마가 마음에 걸렸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내 아들이 제 이런 마음에 찬물을 꼈더군요.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여는 아들의 말은 제 심장을 뜯어내고야 말았네요.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어. 곧 결혼해. 뭐? 얼마나 만났어? 아니, 어떤 아가씨니? 아니. 근데 잠깐. 곧 결혼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여자친구가 아버지랑 재혼한 어머니가 내 친엄마인 줄 알아. 그래서 여자친구 부모님께 그렇게 인사할까 해. 다음 주에 상견례 할 거야. 저는 들고 있던 그릇을 와장창 바닥에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뭐,
누가 네 엄마라고? 나랑 결혼하래. 좋은 집안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야. 그런데 엄마를 봐봐. 내가 이 시장통으로 걔를 데려와서 어떻게 인사를 시켜. 그래서 그분께 부탁했어. 예비 장인 고위 공무원이고 예비 장모님은 평생 사모님으로 살았어. 거기다 대고 어떻게 엄마 이야기해. 그러니까 엄마가 이해 좀 해줘. 아들 인생을 위해서. 어차피 엄만 나 말고 누나도 있잖아. 뭐 이해해? 내가 뭘 이해해주리? 응? 지금 아들이 엄마를 갈아치우겠다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 기껏 젓갈 팔아 대학 보내 똥똥거리게 해줬더니 이젠 네 인생에서 빠져달라 이거냐? 아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냥 잠깐만 빠져주세요. 잠깐만 빠져주면 내가 딴 데서 이야기할게. 이게 그렇게 어려워?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몸부림치며 통곡을 했네요. 그 허탈하고 분노한 제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벽이나 그만 며칠을 몸져눕고 말았네요. 제가 며칠을 잤을까요? 처음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얼굴은 눈물이 글썽글썽한 딸아이의 얼굴이었어요. 엄마, 몸이 아프면 연락을 해야지 왜 이러고 있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나 진짜 엄마가 연락이 안 돼서 어떻게 된 줄 알고. 민지 왔니? 아유, 병원 일도 바쁠 텐데. 아니, 며칠 동안 전화도 안 받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늘 자기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아껴주던 큰딸의 얼굴을 보자 주책맞게 다시 한번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네요. 아, 그때 엄마 가게 앞에서 나도 아빠 같이 만났어.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 기억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아빠가 되게 뻔뻔하게 보였거든. 그래서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동석이한테도 내가 휘둘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놈이 결국 니들에겐 혈육이니까 아예 만나지 말라고 못하겠어.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엄마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 잘 키워 부귀영만 누리겠단 기대는 하지 않았다만 그저 부족함 없이 건강하게 그것만 바랬는데. 당연히 이럴 순 없지. 미친놈. 엄마가 그동안 질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뒷바라지랬는데. 엄마, 이거 그냥 두고 보면 안 돼요. 나도 이제 안 참을 거야. 절대 용서 못해. 그래도 엄마한테는 내가 있잖아. 언제 그 자식이 엄마 위해 준 적 있어? 그냥 엄마랑 나 이렇게 의지하고 계속 살면 돼. 저는 딸을 껴안고 또 한 번 통곡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3교대로 일을 하면서도 피곤한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월급날이면 늘 제게 용돈을 보내주곤 했던 딸아이. 늘 미안하고 고마운 내 아이, 내 아가. 저는 딸아이의 위로를 받고 기운을 차렸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을 했죠. 그러던 중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 주말에 동석이 상견례 한다고 연락 왔어. 뻔뻔한 놈이 나는 오라고 연락했더라. 엄마는 어쩌냐니까 엄마한텐 미리 말했다고 나만 오라는데 더 괘씸한 거 있지? 이 집 와서 너한테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웃기다만 이게 다 내가 자식 잘못 키운 죄다. 그래도 넌 누나니까 다녀와. 엄마,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순 없지. 안 그래요?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돼요. 같이 가요, 엄마. 듣고 보니 딸아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역시 야무지고 속이 깊은 딸아이는 저보다도 현명했어요.
상견례가 있다는 날, 저는 딸아이를 만나 상견례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일부러 30분 정도 밖에서 기다렸는데 안에서는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아주 지들끼리 하하호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들어서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더군요. 양복을 차려입은 아들 옆에는 반지를 하게 꾸민 전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불효시 같은 여자가 새침을 떨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마 아주 단란한 가족처럼 보이겠더군요. 아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 기념으로 제가 사준 양복을 버젓이 입고 자리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쓴 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내 정신을 부여잡고 그들에게 다가갔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상견례를 한다는데 제가 그 소식을 어제야 들었지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제 배 아파 혼자 고생고생해서 키운 귀한 아들인데 안아볼 수가 있나요? 제 말에 미리와 옆에 앉아있던 큰딸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 오신 분이 저희 친엄마세요. 저 녀석이 진짜 엄마를 빼놓고 상견례를 하길래 제가 모셨습니다. 엄마? 여긴 어떡해? 누나가 데려온 거야? 왜 그랬어? 왜 그러긴? 내 아들이 결혼 앞두고 상견례를 한다는데 사돈네 분들 얼굴도 못 보는 게냐? 그렇게 제가 제 소개를 마치자마자 예비 사돈이 놀란 얼굴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동석군 어머님이시라고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이분은 누구?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제가 동석이 친애미 됩니다. 저기 아빠랍시고 앉아있는 저 사람과는 동석이 5살 때 갈라섰죠. 그리고 지금껏 홀로 얘 누나와 동석이 둘 다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한창 아빠가 필요할 나이엔 곱빼기도 보이질 않더니 애 둘 다 키워놓자 갑자기 나타나더군요. 이제와 애들한테 무슨 미련이 있는 건지 딴맘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아들놈, 저놈도 지애비랑 똑같더이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저 대신 지애비가 데려온 여자랑 상견례를 나간다더군요. 야 이놈아, 그 반찬 가게 덕분에 너 이만큼 키울 수 있었던 거야. 내가 부끄럽더냐? 네 나이에 엄마를 갈아치울 정도로. 제 폭로의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다수롭게도 저를 막아서고 말했어요. 당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상응 파악이 안 돼? 하하, 당신이야말로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뻔뻔하게 있는지 모르겠네. 하루가 멀다 하고 슬퍼 먹고 사람 패고 여자 만나고 다니느라 자식 새끼도 나 몰라라 하더니. 왜? 이제 늦고 보니 자식 생각이 나디? 아님 이제 와서 자식에게 뭐라도 빌부터 볼까 싶어서 오셨나?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때가 되면 소개시켜준다고 했잖아. 그걸 못 참고 기어코 아들 인생에 회망을 놔요? 아들이 악을 쓰자 옆에 있던 딸이 곧바로 자기 동생의 등짝을 후려치더군요. 야 이 자식아, 너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 이 배은망덕한 놈. 머리 좋아서 공부 좀 잘한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사람의 도리 같은 건 아예 잊어버렸니? 오래전에 딴 여자랑 바람나 집 나가서 우리 잘하는 동안 콧대기도 안 보인 사람을 아빠랍시고 앉혀놓고 엄마는 오지도 못하게 해. 네가 인간이니? 변호사면 뭐하고 머리가 좋으면 뭐래? 인간이 덜 됐는데.
딸의 이야기까지 듣고 나서야 뒤늦게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예비 사돈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상견례고 뭐고 안 되겠네요. 저희는 이만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너도 일어나.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사돈은 제 딸을 일으켜 자리를 뜨려 했어요. 그러자 제 아들놈이 황급히 그쪽 식구들에게 다가가더니 앞을 막아서더군요. 장인어른, 저희가 좀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니, 누가 자네 장인인가? 앞으로도 그럴 일 없으니 비키게. 이 모든 걸 눈앞에서 본 내가 자넨 다 본 줄 아는가? 딸, 너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게냐? 이 결혼이 이래도 하고 싶어? 아니요. 저도 몰랐어요. 일단 집에 가요, 아빠.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아들이 부랴부랴 쫓아가 붙잡았지만 이미 배는 떠난 뒤였습니다. 아들은 허탈한 듯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버리더군요. 저는 뻔뻔하게 앉아있는 전 남편과 그 여자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무슨 속셈으로 이렇게 다시 나타나 우리 가족을 뒤흔들어 놓는 건지 모르겠다만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둘 거야. 속셈? 속셈이라니 무슨 헛소리야. 이제라도 아빠 노릇 좀 한번 해보겠다고 찾아온 건데. 아들 결혼 앞두고 이렇게 깽판을 치다니 당신 제정신이야. 깽판? 깽판을 친 건 바로 당신이지. 지금껏 신경도 안 쓰고 살더니 왜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을 운운하는 거야? 여자까지 달고 와서. 당신이 그때랑 대체 뭐가 다른데? 하지만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이 못난 아들놈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꼭 이래야 됐어. 내 인생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아들 발목을 잡아? 뭐? 발목을 잡어? 내가 네 발목을 잡어? 엄마가 솔직히 나 결혼하면 뭘 해줄 수 있는데. 아빠 옆에 계신 사모님은 시내에 큰 아파트 해주신다고 했어. 그랬어. 명색이 변호사인데 내가 집은 해가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그거 해줄 수 있어? 아니잖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작 그것 때문이었다니. 그냥 허탈하기만 하더군요. 아파트를 해준다는 말에 아들은 나를 지어버렸던 것이었죠. 그래. 집 때문에 널 키운 예미를 갈아치워? 내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어? 그리고 너 이거 사돈댁에 사기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걸 모르는 거야? 결혼할 집안에 사기를 쳐? 네가 변호사 뺏지 알고 제정신이야? 아무리 내가 오냐오냐 키웠다지만 널 이렇게 가르친 적 없다. 됐다 민지야. 이제 그만 가자.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구나. 우리 그만 더 이상 힘 빼지 말고 돌아가자. 오늘부로 나한테 아들은 없어. 없는 걸로 칠 테니 너도 이제 엄마를 저 여자로 여기던지 마음대로 하려무나. 아들이 한 번이라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다면 저는 아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은 돈과 분노에 눈이 멀어 가족이고 뭐고 전부 보이지 않는 듯 했지요. 가슴이 아팠지만 아이를 그렇게 키운 제 옷보겠죠. 이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었지만 다 큰 자식을 때릴 수도 없고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헛헛하긴 했지만 조금씩 무뎌졌고 일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돌아갔어요. 하지만 여기가 끝이다 생각했더니 더 바닥이 있었더군요. 더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일이 있고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가게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한참을 가게 앞에 서성이더니 머뭇거리며 가게로 들어서더군요.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엄마, 네가 여긴 왜 왔니? 네가 여길 왜 와?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꼬질꼬질한 차림새, 거칠한 얼굴, 멀끔하고 당당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야말로 불암자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까무러칠 듯 놀라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왜 이래? 얼굴 좀 들어봐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은 갑자기 통곡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엉엉 울기 시작했죠. 울지만 말고 말을 해, 이거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전부 사기였어요. 그 인간들, 처음부터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인간들? 누구? 네 애비 말하는 거야? 너 사기당했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똑바로 말해, 이거사. 성공한 사업가라고 해서 믿었어. 그때 나도 나름 알아봤는데 진짜 사업체도 있었고 공장도 있었고 엄청 고급 주택에서 외제차 끌면서 살고 있길래 철석같이 믿었다고요. 나한테 사준다는 아파트도 내 눈앞에서 도장까지 찍고. 그래서 공장 확장한다고 투자 좀 하라길래 내가 뭐 투자? 그래서 돈을 줬어? 얼마나? 명의만 빌려달라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원래 자식들 명의로 많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걸로 전부 대출을 받았더라고. 아파트 계약도 계약금만 넣으면 나머지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잔금은 하나도 안 넣었고 집에 찾아갔더니 없어. 흔적도 없이 도망갔어. 그 집도 월세였대. 나 이제 어쩌지? 회사까지 독촉 전화가 와. 변호사가 사기를 당했다고 웃음거리가 돼서 이젠 회사에서도 쫓겨날 것 같아. 아들은 사연을 말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인간은 변한 게 하나도 없더군요. 그동안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사기꾼이 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애들이 잘 자라서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최후의 사기를 치려고 접근했던 것이죠. 하다못해 자식 새끼한테 사기를 치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죄송해요. 그때 정신 차리라고 했을 때 말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벌을 받나 봐. 용서해달라고는 말 안 할게. 그냥 엄마 생각밖에 안 났어.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보니까 그동안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게 전부 엄마가 고생해서 준 거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들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엎드려 용서를 빌더군요. 정말 아득하고도 아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을 부여잡고 급히 딸에게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받은 딸아이는 황급히 달려와 경찰과 통화를 했죠. 엄마, 그 인간 사기 전과만 5범이야. 그동안 계속 사기치고 다녔나 봐. 아주 상습범이라고. 이번에도 무슨 번듯한 투자회사 차리고 사람들 돈 모아서 도망친 거야. 그런데 더 문제는 저 멍청한 자식이 동료 변호사에게도 투자를 권해서 당한 변호사가 더 있다는 거야.
얘는 졸지에 죄인이 돼서 쫓겨날 판이고. 아이고 기막혀. 이를 어쩌면 좋니? 엄마, 나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동안 관심도 없다가 우리가 어른이 되니까 나타난 것도 이상하고, 그 재혼했다는 여자도 대학 교수치곤 이상했고, 알아보니까 이름만 같은 사람일 뿐 얼굴도 다르고, 실제 교수는 나이도 훨씬 많더라고. 그렇게 허술하게 작업 쳐놓고 우리한테 접근해서 투자를 버네. 역시 딸아이는 똑똑하고 생각에 깊었습니다. 아무리 가문이설로 꼬셔도 돈을 쉽게 불려준다는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동생이 그 말을 믿고 큰 돈을 투자했다는 말을 듣고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일이 터지자마자 지 아빠의 명의로 된 계좌를 전부 압류 조치해두었더군요. 걱정 마. 돈은 웬만큼 해도 될 거야. 그 인간이 가족이라고 강조한 대로 나도 내가 가족이라 가족관계부를 통해서 주민번호고 뭐고 전부 알 수 있어서 가능했어. 동생 회사 다른 변호사도 도와주셨고. 그리고 이 녀석이 대출받았다는 건 내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네가 왜? 됐어. 엄마가 할 수 있어. 너는 더 이상 나서지 마. 아니야, 내가 갚아줄 거야. 야, 너 고개 들어봐. 지금까지 네가 대출받은 내역 다 가져와. 내가 다 갚아줄 테니. 그리고 매달 이자 쳐서 갚아. 알았어? 누나,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됐고, 너 명심해. 누가 네 가족인지. 너 힘들 때 진짜 네 곁을 지켜주는 게 누구인지. 네가 아무리 잘나도 엄마 아들이고 모자라도 내 동생이야. 그러니까 진짜 나이 허투루 먹은 거 아니면 이제 그만 정신 차려. 알겠어? 아들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누나, 정말 미안해.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내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고 털없이 살았어. 내가 평생 이 은혜 갚으면서 살게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저는 딸아이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들이 밉기도 하고 딸에게 고맙기도 한 복잡한 날이었네요. 그리고 딸아이의 말대로 압류를 벌었던 전 남편의 통장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의 돈은 대부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들도 겨우 로펌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을 휩쓸고 지나간 태통은 겨우 가라앉았네요. 그 후 아들은 정신을 차렸는지 일도 열심히 하고 매달 딸아이와 제게 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일이며 명절 때 찾아와 용돈이며 선물도 안길 줄 알고 제 누나도 제법 살뜰하게 챙깁디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아들에 대한 감정이 마냥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날이 변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래도 제가 자식 농사에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나마 다행이지요. 전 남편은 결국 잡혔다고 하더군요. 재혼을 했다는 그 여자는 전 남편의 통장에 압류되자마자 나머지 돈을 챙겨 자취를 감췄고요. 혼자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된 그 인간은 전과까지 화려해서 아마 오래오래 감옥에서 지내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비롯해 이를 갈고 있는 변호사가 한둘이 아니다 보니 이번에는 꽤나 고생을 하겠죠. 저는 요즘 딸아이의 결혼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을 해결하면서 딸아이를 도와주었던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더니 어느새 꽤 깊은 사이가 되어 있더군요. 이번에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신부의 어머니 자리에 나갈 수 있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제 자신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조금씩 하고 좋아하는 일도 찾으면서 취미생활도 즐기려고 해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저도 제 인생의 의미를 자식이 아닌 제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지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말년에는 남의 행복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찾으며 늘 즐겁고 행복한 매일매일을 즐기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